성공에는 비밀이 없다. 성공한 사람치고 성공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미국 작가 킨 허버드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첫째,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한번 적어봅시다. 이를테면 토익 900점 달성이나 체중 7kg 감량 혹은 프레젠테이션 고수 되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제 둘째, 어떤 사람이 위에서 적은 목표를 들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토익 900점을 넘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셋째,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이대로 실천하면 안 될 리가 없는 조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토익 900점? 토익 책 완전히 떼고 필수 단어 다 외우고 모의고사 몇십 회분을 깨끗이 마스터하면 되지 않을까? 항상 이어폰으로 영어 리스닝을 꽂고 다니고 말이야. 자, 마지막 넷째.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그대로, 바로 그대로 여러분이 하기 바랍니다. 성공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365공 비타민,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9번째 지능, 실존지능, 영성지능이라고 불리는 이 9번째 지능의 마지막 시간, 과연 9번째 지능은 개발이 가능한 지능인지, 그리고 아이들과 성인의 경우에 이 9번째 지능을 개발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9번째 지능은 개발이 가능한 지능인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9번째 지능의 가능성과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9번째 지능은 개발이 가능한 지능일까? 개발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키울 수 있을까? 어린아이의 경우 뇌신경회로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된다.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잘못 연결된 신경회로망은 사라지고 해결하기 어렵거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된다. 즉, 일부 신경망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뇌가 다양한 경험에 따라 신경망 구조가 발달하고 위축되며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풍부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란 사람은 신경망이 복잡해지므로 자기 안에 감추어진 잠재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많아진다. 대표적인 예가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다. 그의 뇌의 크기는 정상인과 비슷하지만 뇌의 구조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의 전두피질에는 뉴런이 보통 사람들의 경우보다 더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두정엽 일부에는 뉴런을 돕는 신경교 세포수가 뉴런수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즉,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활동으로 뇌에 있는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이 아주 많이 만들어진 것이다. 신경망의 복잡한 구조는 문제 해결과 가치 창조의 기반이 되는데, 신경망의 복잡한 구조가 뇌의 기제의 어느 부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뇌의 기제에 속한 지능이 각 개인의 강점 지능이 되기도 하고 약점 지능이 되기도 한다. 유아기의 경우에는 특히 머릿속에 지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때문에 가능한 많은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다중지능적 관점에서 보면 8개의 다중지능 그릇이 만들어지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간혹 영재 교육을 한다면서 여러 개의 지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지능, IQ 지능지수만을 담도록 훈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IQ가 잘 발달된 아이들을 두고 우리는 영재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은 8가지 지능 중에서 7가지 지능은 사라지게 만들고 한 가지 지능만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영재가 될 아이들에게서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조세핀 김 교수는 특별히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등 각각의 지능들이 눈에 띄게 발달하기 시작할 때 함께 9번째 지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9번째 지능은 8가지 다중지능을 골고루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지능보다 9번째 지능의 조기 개발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9번째 지능은 유아기에만 개발이 가능할까? 아니면 성인이 된 다음에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 하워드 가드너는 여러가지 경로를 걸쳐 하워드 가드너는 성인도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중지능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지만 환경에 따라 그것이 발달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실존지능은 어떤 일을 촉발시키고 감동을 주는 대상과 경험을 통해서 활성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동을 주는 경험. 조세핀 김 교수 역시 9번째 지능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후천적인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성인들의 9번째 지능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9번째 지능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는지 그 생생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리틀 레드웨건 재단은 2005년 당시 불과 7살이었던 잭 보너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세운 비영리 재단이다. 이 재단을 세우기 전인 2004년 6살이었던 잭은 태풍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잭은 이재민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말했고 이를 기특하게 여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이재민 돕기에 나섰다. 집에 있던 잭에 작고 빨간 수레를 끌고 다니며 이웃 사람들에게 기증품을 받아서 이재민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전달한 기증품의 총량은 무려 트럭 27대분에 달했다. 이 경험에 크게 고무된 잭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그는 그 아이들은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요. 밖에서만 노는 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어갈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이재민 아이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리틀 레드웨건 재단, 즉 빨강 수레 재단은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 재단의 이름은 잭이 처음 구호 물품을 모을 때 사용했던 빨간 수레에서 나온 것이다. 2007년 잭은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위해 도보 여행을 시작했다. 그의 집이 있는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출발해 탈라하시까지 23일간 약 250마일을 걸었다. 잭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은 이들이 걷는 동안 매일 약 50인분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으며 잭과 그의 가족들을 격려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불과 9살밖에 안 된 소년의 이타심과 놀라운 실천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잭은 이 도보 여행으로 25,000달러를 모금해 아파트 건립 자금으로 기부했다. 노숙 아이들을 위한 도보 여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08년에는 탈라하시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까지 270마일을 걸으며 모금 운동을 했고 약 7,000달러의 모금액을 헤비타트가 주도하는 불황자를 위한 집 짓기에 기부했다. 2009년에는 조지아주에서 백악관까지 걸으며 모금한 돈을 미국 전역 약 130만 명의 홈리스 어린이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 자금으로 기부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잭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잭은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저는 제 목적을 성취했을 뿐입니다. 잭 보노의 이야기는 9번째 지능의 잠재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극을 받고 성장하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잭 보노가 불과 7살의 나이로 커다란 구호단체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를 돕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있었지만 1차적으로는 그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충격적인 재난 상황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재난의 상황을 생생히 보고 듣는 동안 잭은 집을 잃고 울부짖는 또래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곧바로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잭 안에서 잠자고 있던 9번째 지능이 눈을 뜬 순간이었다. 9번째 지능의 발현은 고작 7살짜리 어린아이의 재능에 놀라운 힘을 부여했다. 이렇듯 9번째 지능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발현될 수도 있으며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와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주목할 사실은 9번째 지능의 발현이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조세핀 김 교수는 평범해 보이는 젊은이들 중에도 특별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다르게 발휘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은 개인의 출세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런데 조세핀 김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하버드대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공부한다. 그들은 그 목적에 집중해 시간과 열정을 바치고 졸업 후에는 자신이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산다. 남들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나 스스로 변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 이들 중에는 출세지향적인 삶의 목표를 가졌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9번째 지능이 개발되고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걸까? 조세핀 김 교수는 그 과정을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이 4가지 단계를 거쳐 9번째 지능이 발현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1단계는 이렇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필요와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비가 없어 공부할 수 없는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다든가 하는 것이다. 다음은 2단계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피해가거나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될 무엇인가를 시작한다. 이를테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거나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3단계가 이어진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 즉, 스스로가 어려운 사람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상호작용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4번째 단계다. 어려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사회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조세핀 교수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만난 많은 학생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담 전문가를 꿈꾸는 만큼 이들은 3번째 단계와 4번째 단계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고 4번째 단계를 보다 더 잘 해내기 위해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상당수라고 말한다. 이들은 교과 과정 중에 하나인 자기 성찰 과목을 함께 공부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깊이 공감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남들보다 나은 삶이라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넘어 자신의 삶을 사회와 이웃에게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나의 삶이 내가 속한 사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잠재된 9번째 지능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조세핀 교수는 제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성인의 9번째 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 성찰의 단계, 즉 위의 4가지 단계 중 3번째 혹은 4번째 단계가 매우 의미 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9번째 지능의 발전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의외로 성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통합적으로 바뀌어가며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렇게 설명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번째 지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이래요. 우선 하워드 가드너가 8가지 다중지능에 이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9번째 지능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실존지능이자 영성지능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능이고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같은 커다란 질문, 빅 퀘스천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이 9번째 지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뇌과학의 발달이 아직 미진해서 지금 입증되진 않았지만 향후 20년 안에는 아마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하기도 했죠. 이 9번째 지능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8가지 다중지능을 묶어주는 힘, 그래서 어디론가 가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힘이 있고요. 또한 긴 시각, 넓은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9번째 지능이 많이 발달된 사람들의 예로 이영표 선수와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의 배상민 교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9번째 지능은 앞의 다중지능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인데, 따라서 부모님들의 경우 아이들을 기를 때는 9번째 지능을 의식적으로 키우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세핀 김 교수는 이야기했고요. 그러한 조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등수가 몇 점인지, 얼마나 선행학습을 나갔는지,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 시험보다 이번 시험에서 몇 명이나 더 제쳤는지 같은 관점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지능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의외로 어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지금까지 축적되고 개발되어 온 뇌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9번째 지능이 통합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성인들의 경우에 이 9번째 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대략 3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제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들의 경우에 생활인이고
돈을 벌고 일을 해나가고 하루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서 자다가 다음날 또 일을 나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기 성찰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당연히 일상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앞에서도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승리 자체는 중요하다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리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라고 이영표 선수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큰 질문,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9번째 지능을 개발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이 깊이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큰 선택이 아니어도 돼요.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해서 저한테 더 많이 준 거였어요. 저는 사실 꼼꼼한 성격이 어렸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는 대로 받아서 들고 나왔는데 가게 밖을 나와 한참 걸어가다가 문득 손에 쥐인 돈을 보니까 제가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가게에 돈을 더 많이 주셨어요 라고 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기억이 제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요. 그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나는 그 상황에서 이랬던 사람이다 라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 기억이 정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서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어렸을 때 그때 그 경험이 일종의 저의 정체성으로서 스스로에게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큰 경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면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남고 다른 선택의 기로에서 나에게 어떤 배경 지식이랄까 사전 참고 자료랄까 그런 느낌으로 남아있어서 또다시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자존감으로 그렇게 형성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9번째 지능을 개발시키는데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그러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조세핀 김 교수님이 4단계를 이야기했는데 그 4단계가 단지 1회의 행동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닐 거고요. 여러 번의 크고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그 사이클을 돌면서 결국 그러한 경험의 축적이 우리의 뇌세포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9번째 지능을 점점 더 개발시키는 그런 길이 될 거예요. 요컨대 이렇습니다. 큰 질문,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질문을 던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 때, 내가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그것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혹은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도와주는 것, 그러한 작은 단 한 번의 선택이라도 하고 그러한 선택이 틈틈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9번째 지능이 발달된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못 돼. 나는 원래 남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혹여 생각하고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와 조세핀 김 교수는 모두 9번째 지능은 후천적으로 발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무언가가 눈에 확 띌 때 그때 딱 한 번만 작은 선택이라도 해보시면은 그 선택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 줄 겁니다. 점점 더 9번째 지능이 개발되어가는 그 길로 말이죠. 저자들 역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9번째 지능의 잠재력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9번째 지능이 깨어나는 과정은 흔히 우리가 모범적이거나 이상적 혹은 단계적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례들과는 꽤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9번째 지능이 개발된 사람들은 모두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가치와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이끄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다. 네, 제작진은 이렇게 요약하면서요. 아이의 9번째 지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부분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갑니다. 부모라면 대부분 내 아이가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이들처럼 살기를 바랄 것이며 가능하다면 그러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을 것이다. 제작진이 탤런트 최수종 씨와 나누었던 대화를 잠깐 소개해보자. 혹시 최수종 씨 두 분 부부의 삶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탤런트 최수종 씨는 이렇게 답했다. 사실은 많이 느낍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요. 사실 첫째와 둘째가 운동선수가 되겠다, 미술가가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라 씨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둘째 아이는 엄마를 따라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로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 뿐이죠. 앞서 제작진이 9번째 지능 설문지를 보여주었을 때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최수종 씨의 말이 흥미로웠다. 그는 9번째 지능이 나눔의 실천으로 발현되고 있었고, 그런 글을 보며 아내 하이라 씨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자녀도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표 선수 역시 어머니에게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 덕분에 이영표 선수는 자라면서 정직에 대해 깊은 성찰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만의 특별한 정직관념을 갖게 되었다. 그에게 정직이란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그는 그라운드 안에서 냉정하고 공정한 판단과 평가를 하는 선수가 되었다. 예를 들면 그는 평소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다른 선수가 있다면 설사 그가 팀에서 내가 싫어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볼을 패스해주는 것이 프로 선수로서 정직한 플레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내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의 남다른 정직관념이 결국 그로 하여금 팀 내에서도 공정한 평가와 판단을 하는 신뢰받는 선수가 되게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감동적인 영향력을 가진 리더로서 서게 한 것이다. 조세핀 킴 교수는 영성교육이 전적으로 부모가 씨를 뿌려야 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과 자연, 인간과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자신의 삶을 넘어 이웃과 세상,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나 상처를 가진 사람은 많다. 사실 장애나 상처가 없는 사람을 찾기가 드물 정도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달라진다. 만일 괴벨스의 부모가 아들이 그의 장애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어릴 적부터 가르쳤더라면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광적인 히틀러의 연설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9번째 지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삶의 참 가치에 대한 영적, 실존적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조세핀 김 교수는 9번째 지능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후천적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의 9번째 지능 개발의 결정적인 키는 부모에게 있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네, 제가 이 9번째 지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나눠드리면서요, 여기에서 지금 기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런 분들의 예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책에는 그보다 조금 더 평범한, 마치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과감한 데까지 이르지 않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보다 용이한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너무 이타적인 삶, 크고 대단한 성취를 가진 그런 삶의 사례들만 나누어 드린 것 같아서 9번째 진행이 보통 사람들이 개발해서 성취하기에는 너무도 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거리감을 가지실까봐 혹시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덧붙여 드리는데요. 이를테면 이 책에 남들이 대부분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요리사로 전업한 분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연봉을 기준으로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다니다가 그렇게 돈만 보고 자신이 평생 해나가야 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좀 적다라고 판단해서 급여는 그보다 적더라도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옮겨간 분의 사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9번째 지능을 개발하라 라고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꼭 100%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마치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덧붙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사실 이 9번째 지능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확신 같은 건데요. 분명 9번째 지능이 개발된 사람, 그래서 가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 삶이 보다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뚜렷하지 않으면요, 즉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유혹의 손짓들에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진 가치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 세속에서 흔히 남들이 이야기하는 가치에 쉽게 동화되고 말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 혹은 세상이 나에게 바라보는 시선에 맞춰서 하는 거는요, 우리 목에 밧줄을 여러 개 걸어서 그 밧줄의 끈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손에 하나씩 나누어 준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목에 걸린 밧줄을 가지고 막 제멋대로 잡아당기고 흔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맞춰서 사는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와 무관하게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고 항상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9번째 지능,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훨씬 더 행복한 삶, 흔들리지 않고 심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9번째 지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고 기뻤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과연 9번째 지능이 개발된다는 것은 공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나누어 드리면서 이 시간, 그리고 9번째 지능에 대한 시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세핀 교수와 만나본 하버드 학생들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공부한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과 타인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밤을 새워 공부한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주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며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에 따르는 큰 책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 깊은 학문적 성취와 시대에 대한 성찰로 인류 사회에 큰 기여를 하면서도 한없이 겸손한 태도로 존경을 받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야말로 9번째 지능, 영재들인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10중 8구 공부하라는 말이란 답이 들려온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든 유럽에서 유학을 하든 한국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는 똑같은 대화가 오간다. 그 아이들의 상당수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부모에게서 공부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먼저 서지 않은 채 무조건 좋은 성적과 명문대 졸업장만을 원하는 풍토에서는 9번째 지능의 개발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면 행복하리라는 부모의 기대로 조기 유학을 간 아이들이 유학을 중도 포기하거나 자살, 탈선을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배운다. 하지만 남들이 학교를 가니까 가고 정해진 수업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를 한다. 그중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대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남들보다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 그래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한다. 실제로 정말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조세핀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한국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음악적 재능도 작가적 창의력도 뛰어나죠. 다중지능으로 봐도 한국 아이들의 지능은 어느 나라 아이들에게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재능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묻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공부의 목적을 안다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잠도 알아서 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할 일이 많으니 어서 눈을 떠야지라고 아침에 생각하는 거죠. 때로 이런 아이들은 나는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9번째 지능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나누어 드리는 동안 무척 행복한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청취자분들 중 몇 분이요, 블로그로 쪽지글을 보내주셔서 중앙일보에 이 팟캐스트가 들을 만한 팟캐스트로 소개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중앙일보 커버 스토리에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 그런 주제의 커버 스토리였는데, 무려 지적 대화를 위한 넓은 지식이나 이동진의 빨간 책방, 소설가 김영하 씨의 책 읽는 팟캐스트, 그런 유명 팟캐스트와 나란히 들어볼 만한 팟캐스트로 바로 이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소개가 되었어요. 무척 반갑고 기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알은 계속 들어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방송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다지시라고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